아카시아 꽃이 피면 산불이 끝난다. 이게 정설이었는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산불이 연중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또 대형화되고 있는데 박사님 최근 변화나 추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지금 25년 기준 이 의성 산불 나기 전까지는 산불 시즌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5월 15일까지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만 고생하면 되지 그랬는데 최근에 어떤 패턴을 보면 5월 10일, 15일 이후에도 불이 납니다. 네. 불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연중화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산불 시즌은 과거보다 훨씬 길어지고 또 규모가 커지니까 혹독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통계를 보면 평균 520건 연중 이제 산불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240여 건 비가 많이 와서 산불이 덜 났다는 얘기죠. 네. 결국 기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을 매일매일 다루는데 그것이 대형 산불로 되냐 안 되냐는 결국 기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기후변화 시대에 결국 우리 모두가 조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에 강한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 이제 우리의 당면한 숙제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정말 기후변화가 산불의 판도까지 바꿔놓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두 분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주시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네. 김 박사님. 사실 우리가 기후변화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큰 공감과 반응 또는 주의를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더워진다 하더니 추워. 추워진다 하더니 더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죠. 네. 그래서 저가 아니라 그 연구 사례를 보면 그런 현상에 대해서 기후 채찍이다 이런 말을 써요. 기후 채찍. 예. 뭐 영문으로도 이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계절 시기에 어떤 때는 기온이 확 낮아졌다가 네. 또 어떤 때는 그것이 확 높아지고 이러한 극단적인 변화가 심해지는 걸 그 기후 채찍이라는 말로 이제 시사 용어처럼 이렇게 쓰게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세월이 환경이 자연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산불 같은 큰 사회적 재난 이슈를 맞닥뜨리지 않으면 그 기후 채찍기를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해요. 더워진 것 같은데 추워지고 추워진 것 같은데 더워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잘 못 느끼는데 이번 산불을 계기로 아마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도가 공감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고 네. 산불로 대표되는 그 외 다른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도 이 기후 변화에 따른 소방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기후변화가 사실은 그냥 단순히 변화해서 우리의 생활을 불편하게 한다 이게 아니라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만큼 사실은 소방이라든지 또 재난 대응의 당국들이 사실 이러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도 분명히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뭐냐면 기후변화의 극한이 과연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다는 예측 거죠. 못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처럼 산불이 이렇게 강화되고 커지는 것에 충분히 대비했다고 따라가면 또 그 다음에는 이거보다 더 강한 한마디로 이런 기후가 변하고 더 강화되는 이런 이제 이 재난의 강도들을 우리가 과연 따라잡기는 사실 쉽지 않다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대비를 하더라도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시기가 됐다. 그래서 정부라든지 정책적으로 이러한 안전을 확보하거나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재난 정책들도 필요하지만 국민들 스스로가 안전하기 위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도 여기에 같이 되어야지만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강화하는 재난에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산림 재난의 위험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박사님은 이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그 2019년 산불 당시에 산불 극복 뉴딜 전략이라는 걸 대략 한 7, 80페이지 되는 걸 작성을 했었어요. 산불 극복 뉴딜 정책. 뉴딜 전략. 네, 뉴딜 전략. 그 당시는 뉴딜이라는 말이 꽤 유명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뉴딜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하나 소개해드리면 몇 개 네. 소개해드리면 빅파이어는 빅데이터로 잡는다. 사실은 이미 우리가 산불 난 곳에 대한 좌표값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그 통계 분석을 해서 추정을 하는 것이죠. 비교적 잘 날 곳을. 그러면 그곳에
진화 예방 자원을 좀 더 가까이, 좀 더 많이 이제 투입해 놓은 네. 그런 방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번에도 보니까 우리가 산불 진화에 있어서 자원이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있었어요. 과연 효율적으로 진화 자원을 운영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효율적인 운영.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결국 군사작전 같은 건데요. 네. 저는 그때 그 보고서에는 탑 커맨더 육성이라는 키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산불 진화 자원, 인력 자원, 장비 자원, 헬기 같은 거 운영하는 것에 네. 능숙한 지휘자를 길러내야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취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그때 이제 보고서를 작성했던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명 이번에도 집이 한 3,000채 불탔지 않습니까? 그랬죠. 과연 주택 주변의 산지를 일반 산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도시 공원에, 그러니까 공원에 준해서 강하게 관리할 것인가? 네. 지금 영동 지방에 영랑호 불탔을 때 보면 그 주변에 방갈로들이 있었는데 다 불탔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가 탔을 때를 기억을 해보면 거기는 그 숲을 도시 시설물에 준해서 관리를 했었어야 됩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제도들, 방책들을 전략으로 다수를 제안했던 게 그때 보고서였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추진이 좀 더 잘 되기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그 산림 관리 차원에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네. 우리나라 산에 대한 임도 설치율이 상당히 낮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것이 또 산불 더 네. 대형화시킨 원인이 됐다고 분석들을 하시던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주 예외적으로 임도가 바람길이 되어져서 산불 확산의 통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고속도로 어느 분이 그랬대요. 고속도로 저기 뭡니까 교통사고 무서워서 고속도로 안 내냐? 네. 이거 그런 얘기랑 비슷합니다. 적어도 산불 임도는 야간에 헬기가 뜨지 못하는 시간에 진화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렇죠. 네, 도구이고 그래서 저 생각에는 임도는 더 늘려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경북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진화 인력 고령화, 또 노후 장비 등 진화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죠. 강한 바람에 불티가 사방으로 번지면서 마치 도깨비불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이 납니다. 며칠째 건조특보가 내려진 데다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졌고 바싹 마른 낙엽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산불은 갈수록 커지고 잦아지고 있습니다. 사고 헬기는 1995년 7월에 생산한 노후 기종이었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초에 임차했을 때도 이미 30년 가까이 운항한 상태였습니다.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도 69%가 생산된 지 21년이 넘은 노후 헬기입니다.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은 해마다 지자체가 고용합니다. 강원 지역 진화대원 1,118명의 평균 나이는 환갑을 넘긴 62살. 진화 인력은 고령화하고 노후 장비는 느는 상황에서 대형 산불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경북 산불이 이렇게까지 확산된 데는 초기 대처와 진화에 실패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기도 하던데요. 이 교수님, 경북 산불의 진화율, 초기 대응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이 경북 산불의 좀 독특한 점은 과거에는 야간에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면서 확산세가 오히려 확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오히려 주간에 오후가 되면 오히려 강한 바람이 불면서 진화되는 속도보다 확산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면서 네. 한마디로 오히려 계속 끄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진화율이 떨어지는 굉장히 좀 독특한 현상들도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진화율이 크게 이렇게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27일 날 아주 소량이긴 합니다만 비가 오면서 그랬죠. 사실 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확산세가 좀 꺾이는 상황 그리고 이날 저녁 때 밤 사이에 지상 진압이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네. 이튿날 진화율이 95%에 이르면서 이제 그날
늦게까지 이런 진화가 완료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사실 진화율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맹점은 있습니다. 사실 진화율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진압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수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진화율에 대한 부분들을 집계하고 또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이 수치로서 자꾸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또 그리고 산불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좀 많이 꺼진 것처럼 보여도 또 언제 또 커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치 이제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죠. 오늘 진화율이 80%인데 내일 일어나 보니까 70%다. 밤 사이에 뭐 아무것도 안 한 거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노력은 계속 합니다만 이 진화율이 열심히 끄는 거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그때그때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런 이제 현실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국민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너무 집착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화재 상황들 또 그리고 이런 안전에 관련된 상황들을 잘 들여다보시는 이런 부분들에 더 이해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밤까지 잦아들지 않는 강풍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상당히 야속하긴 했어요. 대형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뭐 전문 진화대라든가 헬기가 바로 투입되지 않습니까? 주요 진화 방식이나 과정, 유관 기관 등 진화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은 지금 현재 산불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선 이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 화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또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공중진압, 한마디로 헬기에 의한 공중진압이 주불이라든지 주화선을 집중적으로 이제 진압을 하게 되고요. 또 지상의 진압대원들, 이런 진압대원들이 이미 이제 주불이 진압되어 있는 곳을 따라가면서 잔불 정리라든지 또 주변으로의 확산 방지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나눠서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현장에서 많이 얘기들을 하는 것들은 이제 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현재는 중형 헬기 중심으로 있고 또 소방 헬기라든지 지원을 하는 지자체 헬기 같은 경우는 중소형 헬기들이 대부분인데요. 화재 진압이 점점 화재가 강해지고 또 큰 불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작은 물바가지로 여러 번 붓는 것보다는 많은 물을 한 번에 붓는 것이 훨씬 더 진압 효과가 좋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대형 헬기 중심의 어떤 이런 진압 체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강화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상 진압의 전력에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더 강화할 필요는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강하거나 또 밤이 되거나 혹은 또 시야 확보가 제대로 안 되는 때는 헬기를 이용한 이런 진압들의 제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오히려 지상에서의 진압 능력도를 조금 더 상향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보완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상 진압 전력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또 이분들이 강화된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의 도입이라든지 전술의 도입 이런 것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앞서 말씀해 주신 가장 중요한 건 지상 진압이 뭔가를 하려면 접근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임도의 확충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임도의 확충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게 무분별하게 뭐 많이 만들어 놓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또 그래도 거점으로서 이런 진압 활동이나 예방 활동 또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꼭 설치하자, 필요한 부분만큼을 설치하자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개선들이 이루어져야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소속의 임차 헬기가 추락해서 이 헬기를 몰던 조종사가 추락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진화 장비 노후화와 정비 인력 문제 좀 짚어주십시오. 이 부분은 조금 좀 관점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헬기가 낡았다, 오래된 기령이 오래됐다라는 것만으로 반드시 고장이 나고 위험하다 이렇게 연결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항공기라든지 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장비보다도 굉장히 민감한 장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장비의 어떤 관리 체계라든지 정비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단순히 기령이 오래됐다 하더라도요. 사실은 항공기나 헬기 같은 경우는 각 부품별로 비행 시간에 따라서 혹은 이착륙 횟수에 따라서 혹은 또 이를테면 단순히 기간에 따라서 교체를 하고 또 심지어는 5년에서 10년마다 오버홀이라거나 아예 다 분해를 했다가 다시 조립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기능할 수 있게끔 유지를 하는 그래서 노후화라고 하는 것들이 정상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고 또 관리가 이루어지고 또 운항을 할 때 사전에 안전조치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다면 노후화에 대한 우려가 직접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단순히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사용했으면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예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추락한 헬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추락의 원인들이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기체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조종사가 오래된 피로로 인해서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우리가 모르는 기상적인 상황들이 작용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봐서 정말 기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단순히 노후화의 문제인지 혹은 또 이런 것들이 정비상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도 꼼꼼히 따져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거죠.
무조건 오래됐다고 바꿔서 쓰는 것보다는 충분히 관리하면서 오래 쓸 수 있는 것들은 쓰는 것들이 또 그리고 그런 것들에 쓸 예산들을 좀 더 적극적인 다른 산불 예방에 쓰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면 네. 단순히 오래됐다라는 것만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적하기는 조금 섣부르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소방학교는 있는데 산림 소방 관련 교육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산불 진화대들이 이제 교육을 받는 교육 시설들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있긴 합니다만 지금 진화대원들이 모든 진화대원들이 다 교육을 충분히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산불 전문 진화하는 인력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중 진화대라고 하는 진화대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특수 진화대라고 하는 진화대. 이 두 조직은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네. 또 각 지부별로 각 지역별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공중진화대 같은 경우는 전국에 약 100여 명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 또 특수진화대 같은 경우는 약 500여 명 정도 이렇게 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이런 교육이라든지 훈련 또 이를테면 산불의 경험들, 진압 경험들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분이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공중진화대 같은 경우는 공중에서 접근이 어려운 곳에 공중에 헬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해서 레펠이라든지 혹은 또 낙하를 통해서 지점 접근이 어려운 곳에 투입이 되면서 네. 산불의 일선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진압 활동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가 되는 것들, 노령화가 돼 있다 이런 문제들 많이 얘기되는 것들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라고 하는 이런 네. 조직들인데요. 이런 조직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강한 화세에 적극적으로 진압을 한다기보다는 산불 진압의 잔불 정리라든지 후방에서 이런 부분들 인적으로 사람이 많이 필요한 들의 역할들을 하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또 평상시에는 예방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역할에 맞춰서 사람들을 뽑는 겁니다. 다만 이제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 일을 하는데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분들을 선발할 때도 체력 검정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산불 이런 진압에 대한 경험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가산점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아서 고령화됐기 때문에 진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우리가 명확히 하고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는데 체력적으로나 또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인 능력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우리가 좀 관점을 가져야 돼서 만약에 그런 네.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한다면 그런 수준에 있는 분들을 선발하는 것들 또 그리고 아니면 뽑아서 충분히 그런 역할들을 하실 수 있게 교육이나 훈련들을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 또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계를 갖출 필요성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외에 뭐 소방 방재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더 세심하게 관련 기관이 살펴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번 산불에서 다른 부분들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진압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복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들이 이루어질 텐데 이번 산불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하게 살피고 또 적극적으로 뭔가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 건 비상시의 긴급 대피가 아닐까 싶습니다. 긴급 대피요. 사실은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유들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긴급하게 대피가 이루어지면서 대피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아예 대피조차를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는 네. 이런 사망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까지는 산불을 빨리 끄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총력을 기울였다면 오히려 이런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거와는 동시에 인명 안전에 대한 부분들, 대피 계획, 또 대피를 유도하는 부분, 또 조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체계도 분명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이번에도 많은 사망자의 구성으로 보면 고령자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랬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사실은 정상적인 성인보다도 훨씬 체력적으로도 사실은 긴급하게 대피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재난 문자를 통해서 대피 명령들이 전달이 되지만 이분들은 인터넷이나 휴대폰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기기들을 다루거나 정보를 획득하는데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으신 네.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우리가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우리가 얼마나 잘 알려주느냐의 관점에 있었다면 수신자의 입장에서 우리들이 잘 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세심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대로 뭐 산불 진화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이 긴급 대피 같은 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후속 조치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